노동자문화센터 새누리가 제안하고 아이콥 진주생협 그리고 진주환경운동연합 그리고 진주참여연대에서 공동 주최한 노동과 생활정치 하종강 초청 강연 이 훌륭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마음껏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노동이라는 것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어떻게 존중받아야 할 것이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줄 분으로 우리가 연구해 본 결과 하종강 선생님이 가장 맞다라고 해서 특별히 부탁을 해서 또 모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하종강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입장에 따라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이제 100분 토론 모습인데요. 100분 동안 토론하고 양측의 의견이 합치되는 경우를 보셨나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오른 것일까? 그걸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강의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크게 4가지 주제로 보통 노동조합, 경제, 역사, 철학, 비정의식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강의하는 내용이 아니라 생활과 정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야기해요. 제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지난 계절학기를 우리가 제가 노동대학 설립한 지 15년 됐는데요. 총장, 부총장님이 계속 좀 새로운 걸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학장 맡은 다음에 지난 계절학기를 처음 15년 만에 개설해봤습니다. 저 혼자 그냥 강의 4개 하는 거예요. 4가지 주제에 대한 강의예요. 노동조합, 비정규직, 경제, 역사. 이게 제 주 전공입니다. 많이 온 이유가 뭐냐 하면요. 수강료를 보세요. 5만 원부터 10만 원 사이에서 소득과 자산에 비해 양심에 따라 차등 납부하네요. 제가 자신 있었어요. 이거 된다 이거. 바보처럼 10만 원 낸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5만 원 낸 사람도 많지만 어떤 사람은 7만 2,100원 그러니까 정확히 계산해서 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경제학 교과서의 자유경쟁 사상이 인간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논리가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4가지 주로 좀 강의합니다. 근데 오늘은 저게 없는 내용은 제가 이제 강의해야 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조합원이 5만 명입니다. 거기에 저보다 더 뛰어난 직업적 수준의 운동가가 한 200명 이상 있어요. 제가 볼 때. 자체 내에서 충분히 교육 역량을 갖추고 있는데 몇 년 전에 한 20년쯤 만에 제게 연락이 왔어요. 전 조합원 교육을 해주십시오. 한 2달 걸립니다. 그러면. 아니 왜 나한테 연락을 했어? 현장에요.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분위기가 생겼어요. 우리가 25년 전에 노동조합 처음 시작할 때 들었던 강의 다시 한번 듣자. 우리가 87년 노동자 대투쟁 때는 울산 가서 거의 살았잖아요. 거의 처음 조직하고 교육하면서. 그 제 강의가 원래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듣는 강의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준비하면서 고민하다가 30몇 년 전에 처음 우리가 공부했던 책을 뒤져봤습니다. 기억나세요? 노동의 철학. 제가 나이가 지금 58살인데 제 나이 또래 된 사람들은 정말 친숙한 책이죠. 노동의 역사.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손때 묻은 이 30몇 년 전에 읽었던, 그러니까 제가 30몇 년 전에 동일방식 해고 노동자들과 같이 처음 공부한 책이 바로 이 책들이거든요. 물론 이 책도 문제가 많고 한계가 있는 책들이지만 당시에 획기적인 내용들이었죠. 노동자의 철학이란 무엇일까? 아주 원론적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 경제학은 경제 현상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수학은 수의 원리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즉 대부분의 학문은 이름만 들어도 내용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만 보고는 내용을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한자 뜻을 풀이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안 돼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철학은 영어, 필라소피의 발음을 본따 만든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철학이라는 단어가 근대 이전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근데 아마 중국어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 철학이라는 한자어를 읽을 때 필라소피 비슷한 발음이 되나 봐요. 철학이란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전부터 우리가 지금 철학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개념과 썩 어울리는 글자가 하나 있었으니
푸젓한 길을 걸을 때 누가 와서 묻습니다. 혹시 도에 관심 있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건 수백 년 전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다 글자입니다. 어떤 남성이 지하철에서 서울 지하철에서 내릴 때 옆에 앉은 여성에게 쪽지를 건네줬어요. 너무 인상이 좋아서 전화번호를 드립니다. 용기를 내서 꼭 연락 주세요. 그게 이제 도에 관심 있습니까의 새로운 버전이래요. 도라는 글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다 이제 상형 문자니까 어떤 모습을 그린 거예요.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걷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란 막연하고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발로 땅을 딛고 걸으면서 곧 실천하면서 깨닫는 것이라는 의미가 우리 오래전부터 동양 사상에 있는 겁니다. 깊은 삶 속에 혼자 득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려와 길을 걸으면서 깨닫는다. 이런 의미가 도라는 글자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노동자 철학의 출발입니다. 즉 만공스님을 기리는 탑입니다. 만공스님은 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뭐 키가 이제 그때 180 훨씬 넘는 육적 장신이었다는데, 일제강점기 조선 31개 본산 주지들 중에서 만공스님만 유일하게 창시 개명하지 않았습니다. 1937년 총독부에서 열린 조선불교 대본산 주지회의에서 대라우제 총독이 전 총독께서는 조선불교 진흥에 공이 큽니다. 조선불교는 일본 불교를 본받아야 합니다 라면서 한일불교 합병을 주장했을 때 다른 승려들은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만공스님만이 전 총독은 지금 죽어 무관하게 지옥에 떨어져 한 한량없는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일설하고 회전을 바꾸치고 나왔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한국의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면 기분 나쁘겠지만 전 11조를 내는 사람, 그러니까 저에게 기독교의 문제 따지려면 최소한 11조를 하고 오셔야 돼요. 일제시대 때 한국 개신교 목사님 중에 99% 이상이 신사참배에 동의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 다 가서 절하시오.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순교를 아무나 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해요. 그러면 해방된 뒤에 이걸 반성하는 과정을 밟아야 돼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거나 회개하거나 물러나거나 이런 절차가 바늘끝만큼도 없지,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그 집단들이 신학교 설립하고 계속 목사를 양성하면서 한국 기독교가 번성한 겁니다. 전 세계 50개 대교회 중에 28개가 한국에 있다지만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 모습이 아니죠 지금. 근데 이게 기독교만 그랬겠어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종교가 상당히 보수적인 거예요. 다른 나라보다. 정치 문제, 사회 문제 관심이 없고. 그분을 기리는 탑인데 뒷면에 보면 이런 글씨가 써 있습니다. 천사불여일행이에요. 즉 1000번 생각하는 것이 한 번 행하는 것만 못하다는 겁니다. 노동자의 철학이라는 실천하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0년 전, 40년 전 공부할 때도요, 항상 공부를 했으면, 학습했으면 그에 맞는 실천을 병행했습니다. 공장, 화장실에 낙서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고민을 그때 했냐면, 그때도 야, 이론이 뭐가 중요하냐, 지금 실천에 과제가 산더미처럼 많은데 우리가 공부해야 될 때냐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때 고민 많이 하면서 학습을 했는데,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노동자 철학의 차별성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만공스님의 후예죠. 도가 없으니까. 4대 강사업, 새만금 부사 반대하는 전국 특별 순례를 하신 영화배우 이문식 씨랑 참 많이 닮았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은 왜 스님 얘기만 자꾸 하는 거야? 기분 나빠요. 목사님입니다. 제가 한 2년 넘게 다녔던 인천 평안교회 목사님이에요. 인천 계양산에 한 재벌이 롯데입니다.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한 10년 이상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환경단체, 시민단체는 다 반대했죠. 하다 앉으니까 이 목사님이 계양산 소나무에 올라가서 155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어요. 추운 겨울 다 지나도록 저 산 위에서 소나무 위에서 버텼어요. 주일마다 교인들이 소나무 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걸 저지했습니다. 전국에서 골프장 건설에 반대한 투쟁 중에
이게 승리 아닌 위대한 케이스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또다시 시도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걸 저지했습니다. 마을 잔치 벌였어요. 그래가지고 전면 철회했을 때 그 계획을 재벌해서 이게 이제 인혁당 재건이 사건 재판 모습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한 사건에 판결이 2개다라고 말했다. 여러분처럼 사회활동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한참 뒤에 중앙정법에 잡혀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지영 씨가 쓴 소설, 강동원 씨가 주연한 영화, 그럼 뭡니까? 우행시. 실제 사형제도는 그 영화나 소설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빨리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징역을 오래 살아요. 제가 아는 한 여성도 남편과 시어머니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 받았는데 징역 한 20년 정도 살고 집행됐습니다. 한국은 지금 16년째 사형 집행이 없는 나라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잠재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던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죠. 그런데 박정희 정권은 사형 판결을 하고 다음날 새벽에 다 집행해버린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시신을 가족들이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밝혀졌죠. 한원구 교수가 참여한 과거사 규명위원회에서. 왜 그랬을까요? 몸에 고문의 흔적이 너무 심하게 남았기 때문에. 그때 어쩌다가 가족에게 인도된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 시신은 발 뒤꿈치가 절반에 닿아서 젖어버렸어요. 고문당할 때 얼마나 발버둥을 쳤든지 손톱, 발톱 20개가 성한 게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시신을 빼돌리는 걸 신부들이 와서 연락을 받고 막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갔네? 여기 신부님 보이시죠? 이건 다음날 이제 이게 재판이 끝날 때까지요. 단 한 채도 가족 면회가 허용이 안 돼 있어요. 직계 가족도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그립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가족들이 재판이 끝났으니까 비록 사형 판결은 받았지만 이제는 면회가 되겠지. 다음날 아침에 교도소 1층 면회 갔다가 이미 집행됐다는 소식을 듣고 거의 시신한 겁니다. 경찰이 시신을 빼돌린 걸 신부들이 와서 막았어요. 근데 경찰이 결국 포크레인까지 동원해 시신을 빼돌렸고 화장터로 보냈습니다. 왼쪽 끝에 있는 신부님이 그걸 저지하려고 포크레인에 맞서다가 결국 척추를 다쳤고 수술을 받았지만 몸에는 장애가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데 바로 저 신부님이 짐작하시겠지만 문정현 신부님입니다. 평생을 저렇게 사신 거예요. 온몸으로 강정마을을 지키고 계신 성직자가 있을 걸 어린이를 보여주겠다. 신부들이 철조망을 넘어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무죄 판결을 받았죠. 그러면 이게 수십 년 전의 유죄 판결과 수십 년 뒤의 무죄 판결 중에 어떤 걸 존중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한 사건의 판결이 2개라 잘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이 사람 직업이 뭡니까? 2개문 다큐멘터리 보신 분 아시겠지? 변호사입니다. 용산 참사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검찰이 그 사건의 수사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위법입니다. 이 변호사가 검찰청사 앞에 가서 용산 사건 수사 기록 3,000페이지를 공개하시오 요구하다가 연행당하는 모습입니다. 변호사가 돼서 이렇게 상하요. 이 사람 지금 보겠습니까? 의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대 졸업한 의사예요. 물론 공부가 인생의 다가 아니지만 공부 잘한 거로만 따지면 또 얼마나 잘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학창시절 난다 긴다 공부 잘한 사람이 많았겠지만 이 사람보다 점수 높기 쉽지 않습니다. 서울대 의대 갈 정도면. 쌍용차가 파업할 때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290명이 다쳤습니다. 1년 넘게 입원 치료받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소식 듣고 쌍용차 공장 있는 평택까지 달려가서 쌍용차 정문에서 내가 의사로서 경찰이 진압할 때 부상당한 저 노동자를 치료하게 해주시오 요구하다가 연행당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들이 몇 차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의사들. 여러분 동료 중에 이런 의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해도 이런 동료가 있다는 걸 기억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강의 다 끝나고 한 전문 의사가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저도 그날 쌍용차 정문에 갔었는데요. 이 사람은 연행당했고요. 저는 경찰한테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50m나 끌려가다가 겨우 탈출했는데 그 다음부터 좀 제 얘기도 해주세요. 제가 인터넷 샅샅이 검색해서 그 의사 사진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걸 빨간 팬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다음날 병원에 출근했더니 이 사진 본 간호사들이 그렇게 놀리더랍니다. 팬티가 야던데요. 그래서 저 이날부터 이 선생님 면 팬티만 입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진 속에도 저 의사가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저 공장 굴뚝에서 농수하는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이 장소를 선택할 때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장 굴뚝 연기를 멀리서 보면 전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밑으로 내려오는 연기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꼭대기 농수하는 노동자들이 며칠 동안 그 매연을 다 마시면서 기관지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 의사가 이제 진료하러 올라가는 모습이죠. 정말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스님, 신부, 목사, 변호사, 의사가 될 만큼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제가 만나는 노동자들 중에서는 이 공부 많이 하지 않았지만 더 훌륭한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굳이 제가 이 사람들만 예로 든 이유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행여라도 세속적 출세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감히 무시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변호사, 의사, 신부, 목사님들이 어떤 철학이 이런 삶을 선택하는 것일까? 제 강의가 쉽고 유치하다고 했죠. 우리가 이렇게 살자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는 아니잖아요. 다 저하고 절친한 사람들인데 제가 만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야, 난 너무 세상을 편하게 사는 선택을 했다. 제가 죄인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가치관을 이해는 해야죠. 이런 불순 세력 같으냐. 이건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다 그렇게 교육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세계관 중에 가장 쉽고 유치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혹시 사회학 학습 경험이 있는 분들은 맨 처음에 학습한 주제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사회 문제를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 속에서 본다는 겁니다. 왼쪽 녀석은 이블린 글레이라는 청각 장인 음악가입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20몇 년 동안 초인종 노력으로 음악가로 성공했습니다. 영국 사람이어서 지난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서 연주했습니다. 한국에도 왔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인데 왜 무대에 맨발로 올라갑니까? 아시죠? 바닥에 진동으로 듣기 위해서. 발바닥에 떨림으로 음을 듣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장애인들 중에서 저렇게 초인적 의지로 성공하는 사람은 사실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건 몇십만 명 중에 한 명이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훌륭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저러한 방식만으로는 대다수 장애인들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일은 평범한 보통 장애인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는 오른쪽과 같은 삶을 선택하는 사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누가 더 훌륭하다 굳이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오른쪽과 같은 삶을 선택한 사람이 없었다면 이런 각종 장애인용 시설이 아직까지 없었을 겁니다. 물론 이건 문제가 지금 상당히 많은 시설이에요. 1박 2일 프로그램에 외국인 근로자 특집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주노동자예요. 외국인, 내국인 차별하지 않고 근로자보다 노동자가 정확한 사회과학적 당사. 몇 년 동안 가족을 못 만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몰래 가족을 초청했다가 예기치 않게 만나게 해줍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저 아이가 아빠한테 안 가더라고요. 너무나 치서러서. 깐난아이 때 아빠가 한국에 왔으니까 진행하던 개그맨들도 펑펑 울었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어요. 지금 한국에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가 140만 명입니다. 거의 다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이벤트에 참석했던 몇 사람은 기적적으로 가족을 만났지만 나머지 140만 명을 어떻게 할 겁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는 결국 정치적 선택에 의해서 해결돼요. 정책이 바뀌거나 제도가 바뀌거나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장하준 교수가 이제 책책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세계화와 관련해서 불가항력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화의 주된 추진력은 나쁜 사마리안들이 주장하듯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 인간의 의지와 결정이다.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신자유들이 역선된다는 거죠. 폴 크그만 교수입니다. 2008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중산층이 중심이 되는 사회는 경제가 성숙해진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정책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정책과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만 중산층도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된다는 거죠. 미국 경제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뉴욕 타임즈 칼럼을 쓰는 전형적인 미국 사회 경제학자.
81년 여름에 남녀 고등학생 2명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똘똘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때 교복 입을 때잖아요. 해방되고 나서도 한국 중고등학생들, 남학생들이 일본 육군복을 교복을 입혔습니다. 그 추억의 책가방 개그 프로그램 나올 때 김아룡 씨가 입고 나온 그 교복이요. 저도 6년 동안 그거 입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범생이었냐면요, 6년 동안 학교에서 이걸 푸른 적이 없어요. 이 코꼴을 제가 깜빡 속아 살았을 때니까 모범이 좋은 줄 알고 그때는. 여학생들은 일본 해군복을 군복을 입혔어요. 그 세라복이라고 했잖아요. 촌스러운 큰 칼라 달린 이걸 해방되고 40몇 년 동안 입었어요. 그 학생들이. 남녀 고등학생 2명이 교복을 입고 왔는데 6개 고등학교 문예반 학생들이 모인 동아리의 대표였죠. 자기들끼리 몇 달 활동하다가 지도교사를 한번 모시자 사람을 찾던 중에 어느 학교 문예반 선생님이 저를 추천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시 동인회 활동을 잠깐 했었는데 거기 여자 선배였습니다. 그 학생들 하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하중관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중관 씨가 어떤 사람인지가 정체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 정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고등학생들이. 그래서 질문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우리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 주시면 한번 듣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죄 없이 보겠다고 학생 2녀석이 온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문학적 관심으로 출발한 학생들이었습니까? 순수문학과 참여문학의 해묵은 논쟁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이 사전적 정의를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까지. 나치 시대 브레이트라는 독일 시인이 쓴 후손들에 관한 시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나무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그 많은 범죄에 관해 침묵하는 것은 분명히 부끄럽다. 나치가 유태를 몇 명 죽였습니까? 6만 명을 죽였어도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60만 명을 죽였다고 해도 인류 역사에 다시 없는 비극이죠. 그 6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런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내가 시인이라고 예술가라고 참 나무가 아름답구나 이런 시만 쓰기에는 부끄럽다. 그런 내용입니다. 참여 문학의 한 형태지요. 순수한 예술적 가치를 부인하지 않지만 시대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미국 의사학자들은 브레이트 이식 있는 것으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가 인간의 영혼을 하나씩 모두 권하면 세상이 천국이 될 것이라는 개인권론과 종교적 사회 모순된 구조를 개선에 참여해야 하고 때로는 불의한 세력과 맞서 싸우기도 한다는 사회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적 운전기사가 난폭하게 운전하며 수많은 사람을 해치고 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다가 다치는 사람을 돌보는 것만이 몫으로서 나의 과제는 아니다. 미친운전기사의 폭주를 멈추기 위해 부득이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버스에 올라타 미친운전기사를 끌어내려 운전을 중단시키는 것도 몫으로서 나의 과제다. 나치 시대 보네포 목사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 미친운전기사가 누구겠어요? 히틀러죠. 보네포 목사는 결국 히틀러에게 사형당합니다. 계속 이런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세 번째 질문은 좀 더 어렵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기 데 있어 점진적 개혁과 청지적 변형 중에 어느 것이 옳은 방식으로 생각합니까? 후자를 혁명이라고 하죠.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후자를 혁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80년 여름이 어떤 상황입니까? 세상에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수였어요. 광주에 수백 명의 시민이 학살당하고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저도 수배가 풀린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혹시 요놈들이 안기부에서 훈련받은 놈들이 아닐까? 의심도 해야 되는데 제가 참 비겁하게 답했습니다.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양면이 모두 있어야 온전한 동전이 될 수 있듯이 사회의 두 가지 입장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한쪽만이 진실이다. 이런 편협한 태도,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봐. 이게 지식인의 형식적 평등주의, 기계적인 양비론, 회피하는 아주 위험한 수단이죠. 제가 잘 피했습니다. 근데 학생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우리 시대의 상황과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뭘 택하겠습니까? 도망갈 방법이 없습니다. 야, 이거 뭐라고 답해야 되나? 한참 고민 끝에 답했습니다. 너희들 생각이랑 똑같아. 내가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 시대 아픔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갔어요. 며칠 뒤 연락이 왔습니다. 합격하셨습니다. 고등학생 10대 명이랑 몇 달 동안 씨름을 했는데 저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책을 읽다가 야 너무 재밌다.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날이 훤할 때까지 책을 읽은 경험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때 딱 몇 번밖에 없었어요. 고3 때는 뭐 대학 입시 준비한다고 책 안 읽었고 그 뒤에는 체력이 바탕이 안 되고 근데 그 학생들이 바로 그런 식이잖아요. 얼마나 책들을 많이 읽는지 진도를 제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는데 제가 한 이틀 밤을 샜어요. 준비하느라고. 고3 수험생 가해도 훨씬 더 쉬웠을 겁니다. 수학, 영어 가해. 글도 얼마나 잘 쓰는지. 가족을 주제로 시를 쓰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남학생이 어머니라는 제목의 시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박정희가 죽었을 때 어머니는 슬프다고 우셨지만 나는 어머니를 존경할 수밖에 없다. 박정희가 동네 방문했을 때 악수장만 하셨다고 평생 자랑하면서 하신 분이지만 나는 어머니를 존경할 수밖에 없다. 가족의 생계가 담긴 생선 그릇을 머리에 입고 헤어진 치맛자락에 때 묻은 종아리로 어머니가 매일 넘던 고개를 내가 오늘도 아침 저녁마다 먹으면서 난 어머니를 존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를 읽다가 다 울었어요. 엄마가 생선 장사하신 거죠. 그게 짧은 표현이지만 야 우리 엄마가 다 헤어진 치마 입고 때 묻은 종아리로 시내를 다 온신을 돌아다녔구나. 얼마나 제가 30몇 년 전에 한 번 읽으신데 기억하잖아요. 이걸 지금 그렇게 만났던 청소년들을 띄엄띄엄 만납니다. 살면서 이 질문들이 제기하는 의문들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결국 학생들이 저에 대해 궁금한 것은 하종강이라는 인간이 구조적 관점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역사 사회 문제에 대해서 신부님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중에 청소년 사목을 합니다. 가서 보니까 청소년들이 제도권 교육에서 배울 수 없는 내용들을 모여서 스스로 깨우치는 활동을 지원합니다. 청소년 쉼터도 운영합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머리 거의 하얀색으로 염색하고 피어싱 여러 개 꽂은 이런 청소년들과 같이 생활해요. 그러니까 신부님은 자기가 청소년시기에 가졌던 고민을 평생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죠. 사회 문제를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 속에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제가 이게 참 중고등학생 인문학 버전 수준의 유치한 얘기를 참 길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걸 빼도 될 뻔했는데 했네요. 여러분이 이렇게 모인 선택은 오른쪽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활동들은 오른쪽과 같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장애인을 보면 청와대에서 영부인과 아주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는 장애인 단체 대표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이죠.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존경받는 장애인들이에요. 그러나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강화문 광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경찰과 맞서 싸우는 이런 장애인도 있는 거거든요. 어느 것이 더 훌륭한 선택일까? 굳이 제가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어느 것이 더 어려운 결단일까? 제가 볼 때 그런 차이는 있거든요. 사람들 개인의 노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사회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촛불 집회나 이렇게 모인 행사가 가진 의미는 그거죠. 아니 바쁜 세상에 왜 나와서 난리냐? 그렇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성실함으로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은 이런 집단적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정치적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교사들이, 사회 명사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TV에서 하는 그 많은 교훈의 내용이 뭔가 보세요.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성실한 노력을 통해서 성공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설명하는 겁니다. 주로 자기 개발에 관한 것들이죠. 적극적인 사고방식 가지세요. 강력한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불굴의 신념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마인드로 받아들이세요. 부정적인 생각도 좋지 않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가르칠 때 더욱 중요한 사회 전체의 변화를 위해서 당신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세요. 당신이 삶의 사회를 얼마나 변화시켰는가는 것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철학이란 사회 문제에 대한 구조적 관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낮은 목소리한 기록 영화를 만든 감독이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한 2년 생활하면서 찍은 눈물겨운 다큐멘터리죠. 극 영화도 만들었는데 다행히 히트했어요. 화차입니다. 변영주 감독이죠. 오른쪽 끝에. 지난 학기 노동대학 강사였습니다. 노동대학에서 강의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변영주 감독이 노동대학 강의하기 며칠 전에 구설수에 올랐어요. 프레시안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위에 책을 써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쓰레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남도 교수가 강의했어. 내가 왜 쓰레기냐? 표현이 좀 지나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했지만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사실은 쓰레기 앞에 한 글자 더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개쓰레기 생각난다. 자본주의 노동운동이 구조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자신만의 독창적 방식으로 자료게 설명하시고, 제가 냈던 중간시험 문제입니다. 대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적었다고 훌륭한 답은 아니다. 이게 대학이니까 자신만의 독창적 방식으로 자유롭게 설명하시고, 이런 문제 학생들 아주 싫어합니다. 대안학교 출신의 강점이 이런 문제를 잘 쓴다는 겁니다. 나름 뭐 열심히 썼는데 한 학생이 답안지에 그림 하나만 그려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제가 만점 준 답안이에요. 숲에 보면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습니다. 큰 나무는 그 나무의 마음이 아무리 착해도 작은 나무들에게 햇빛을 가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이른바 구조적 모순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숲의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큰 나무의 과도한 가지는 걷어내고 작은 나무의 키를 빨리 키워야 됩니다. 다른 것을 옮겨 심든지. 이 구조를 그대로 준 채 정신적으로 아무리 수양을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노동운동과 관계 있는 것입니까? 노동자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는 노동자의 교양이나 인품이 경영자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 자체가 모순된 구조가 있어서 작은 나무가 자기 키를 더 키우고 싶은 노력이 정당한 것처럼 구조적으로 정당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숲의 큰 나무에 과도한 가지를 걷어내려는 노력이 정당한 것처럼 노동자가 기업의 인사권, 경영권에 계속 간섭하는 그 노력이 정당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불순해 보이지만 노동자 활동 거의 대부분 인사권, 경영권에 대한 개입입니다. 단체 교섭할 때 보세요. 오른쪽이 경영진 교섭위원, 왼쪽이 노동자주 교섭위원입니다. 오른쪽은 대표이사, 전무, 상무, 이사급이 나오잖아요. 위임받은 변호사, 노무사들도 나옵니다. 왼쪽은 다 노동자 간부들이에요. 그럼 마주보고 노사, 동수로 교섭을 할 때 양쪽의 학력을 평균내 보십시오. 어느 쪽의 학력이 높겠습니까? 되게 오른쪽 학력이 훨씬 높습니다. 어느 쪽이 사용하는 말씨가 더 세련됐겠어요? 되게 오른쪽이죠. 그렇다고 노동자의 거치고 투박한 주장이 자본가들의 세련된 주장보다 정당하지 않다. 그렇지 않잖아요. 노동력 악랄하게 탄압하는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그런데 그 인간이 가정에 돌아가면 자상한 남편이 인자나 보십니다. 어느 구조에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르트르가 정의한 지식인이라 프랑스 사회 지식인 논쟁이 붙었습니다. 사르트르는 실존 철학의 대가라고 우리가 다 배웠고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지명됐지만 그 상을 거부한 사람이죠. 사르트르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신과 관계없는 문제로 상관하는 사람, 세계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 자신의 학문적 명성을 인간의 이름으로 사회 기존 권력을 비판하게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좀 불순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지식을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쉽게 설명하면 한국 사회는 이런 사람들이 곧 자신의 지식과 명성을 인간의 이름으로 사회와 기존 권력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과인 거죠. 제가 모아본 고공농성하는 노동자들 모습입니다. 제가 놓친 게 훨씬 더 많겠죠. 여기 올라가 있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지식인들의 범죄에 포함되는 사람이죠. 맨 끝에 두 장은 현재 상황입니다. 맨 끝에는 쌍용차, 그 앞에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지금도 올라가 있잖아요. 몇 달 동안. 제가 만났던 노동자들 이야기를 명명하겠습니다. 조택동지입니다. KT의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KT가 가계약이라는 옳지 않은 방식으로 수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 전국 250개 넘는 지사에서 통신료까지 합치면 그걸 알았습니다. 이분이 이걸 다운받아서 언론사에 제보했어요.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즉각 정보통신위가 소집됐고 KT가 역사상 최고금의 과징금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 더 발생하면 휴대폰 판매 법인을 KT에서 분리시킨다. 이런 결정했을 정도로 큰 사건이에요. 이 사람은 수천억 원의 경제적 잘못을 바로잡은 사람이니까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컴퓨터에서 자료 다운받을 때 그 로고 기록이 남는 걸 알았습니다. 이거 언젠가 내가 제보했다고 밝혀진다. 이거 알고 한 거예요. 한 달쯤 지나서 부장이 부르더랍니다. 자네가 제보했지.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해고됐죠. 정보통신부 앞에서 2시간, 청와대 앞에서 2시간, 혼자 1인실을 4시간씩 넉 달을 했어요. 제가 인터뷰할 때 물어봤습니다. 어릴 때 중에 기억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에휴, 가난에 고생한 것밖에 없어요. 학교에 돈을 전혀 못 내고 다녔대요. 국민학교 다닐 때. 월세자금 한 번도 못 냈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교감 선생님이 돈 못 내는 아이들을 운동장에 집합시켜서 한 2시간 동안 벌을 세웠대요. 그리고 출석부로 배를 막 꼭지를 묻더라고요. 언제까지 낼 거야? 4학년 때가 답했습니다. 고추 다 따가지고요. 다 말려서요. 자네 가서 다 팔면 그때 되겠습니다. 수학여행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답니다. 중3 때 경주로 수학여행 갈 때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집에서 놀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저학년 소풍에 따라가게 합니다. 1학년 소풍에 따라가라 너희들은. 소풍날 아침에 엄마가 소주 4억들이 한 병을 주시더라고요. 선생님 갖다 드려가. 가서 보니까요. 다른 아이들은 다 맥주나 양주를 꺼내는 거예요. 난 가방에서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막 소주였거든요. 쪽팔렸고. 그날 끝나고 오다가요. 숲에 들어서 혼자 다 마셔버렸어요. 그럼 중학교 3학년짜리가 숲속에 들어가서 해질녘까지 앉아가지고 소주 한 병 다 마실 때까지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소나무 가지고 모감내게 다행이죠. 몇 달째 1인 시한데 자기 딸 6학년 되더니 경주로 수학여행 가야 된다고 해서 빚을 내서 보내줬대요. 자기 생각이 나서. 그 하는 말이 저 아직 경주 못 가봤거든요. 내 꿈이 입에 걸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럼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요. 가난의 고통이 무엇인지 뼛속 깊이 사무친 사람이 그걸 나중에 스스로 선택했어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제가 만난 노동자들 거의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겁니다. 지금 보면. 발전노조 간부입니다. 한 번 파업했다가 102억 원 가압류 당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앞으로 이 노동자가 버는 수입의 102억 원을 뺏어먹으라는 뜻입니다. 회사가 102억 원을 가압류하고 그리고 사표를 내라고 종용하죠. 사표 한 장 쓰면 바로 해제해줄게. 당신 100억짜리 사표 쓰는 거야. 이 노동자가 거부해서 내가 갚는다니까 내가 다 그거. 사표 쓰지 않고 계속 싸웁니다. 여기 보면 해고된 뒤에도 회사 간부들 밥상을 받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발전회사가 구내식당에 다른 직원은 다 자기가 밥을 식판에 타먹고 부장 인상급만 서빙을 받는데요. 한쪽에 따로 마련해가지고 아주머니들한테 일하시는 분들에게.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시대냐 지금 없애라 이거. 안 없애더랍니다. 밥 먹을 때 식탁에 올라가 앉았대요 자기가. 밥이 넘어가냐 지금? 그래가지고 결국 없앴다는 겁니다. 지금 사장도 다 자기 타먹습니다. 지금도 여수 가면 항상 열심히 활동해오고 있어요. 지금도. 이거는 한국에서 최초로 9명의 조합원이 노동자 활동 탄압을 한 10년 동안 당하다가 정신질환을 앓았어요. 최초로 이게 직업병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표 쓰면 바로 승진시켜줘요. 아니, 노동조합 탈퇴서 쓰면. 사표 쓰면 다른 병원에 바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으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마다하고 10년 넘게 이게 막 시칼 테러의 똥물 투척, 노동문제하고 총회할 때 막 똥물을 투척했고요. 그 시칼 테러를 발생해가지고 그 MBC 뉴스에 나왔어요. 온몸에 막 그 문신돼 있는 폭력배들이 와가지고 막 우통 걷어지키고 시칼 휘두르는 모습이 70년대도 아니고 그걸 10년 넘게 버티고 노동자를 지킨 겁니다. 근데 결혼을 이제 얼마 전에 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부인은 집에서 뭐라고 그래요? 좀 부인이 궁금하잖아.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을 처음 만난 날 나한테 그랬어요. 운동은 평생 하는 거라고. 그 말 한마디에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돼. 운동은 평생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진기자가 사진을 다 찍고 갔어요. 이분이 단결 투쟁 써있는 민주노총 조끼를 벗었는데 보건의료도 조끼를 벗었는데 그 속에서 이 옷이 나온 거예요. 이 티셔츠가. 체계바라. 멋있네. 어디서 났어? 제 아내가요.
맞고 다니지 말고 힘내 싸우라고 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진 기자한테 전화했어요. 어디까지 갔어? 신문사 다 왔는데 빨리 다시 오라고 다시 찍자고. 그래서 다시 찍은 사진입니다. 저 사람이 당한 그 자료집 보면요, 직원들에게 밤새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게 한 줄로 정리돼 있어요. 근데 그게 그 건장한 체격, 건장한 직원들이 양쪽에서 이 사람을 잡고 벽에 세우고 계속 두드려 패고, 기절하면 찬물로 끼얹어서 정신 차리고 또 두드려 패고, 이걸 밤새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병원 과장이 복도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꼬딱 넘어집니다. 혼자. 그리고 진단서를 첨부해서 형사 고소를 해요. 이걸 10년 넘게 견디면 이 사람이. 이랜드 투쟁할 때 조합원입니다. 보메버가 유죄했잖아요. 우리 신랑이 매일 그러는 거예요. 하더라도 제발 앞에 가지 말라고. 뒤에도 안 되고 중간에 있으라. 항상 그래요. 우리 섹시분도 중간에 있으라. 제발 거기 앞에 좀 나가지 말라고 막 이러고 그래요. 그런데 다 중간에 있고 다 뒤에 있으면 앞에 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동지가 항상 맨 앞에서 싸웠어요. 정말 열심히 싸웠습니다. 모기시도. 그럼 이 사람이 남다리 투쟁을 즐기는 성품이었겠습니까? 아니지요. 투쟁하는 게 힘들어요. 일하고 싶어요. 일을 굉장히 좋아해요. 투쟁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나 누군가 맡아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계속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저 오른쪽 끝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20살의 하종갑입니다. 1974년 11월 달에 제가 처음 데모에 동을 떴을 때 학보사 기자가 이 사진을 찍었어요. 이 사진 남았습니다. 정말 두려웠어요. 그때는 긴급조치 때니까요. 긴급조치가 뭐냐면 유실헌법을 비방하는 자는 최하 징역 15년 이상이었죠. 15년, 그러니까 이제 그때 대공에 잡혀가면 수사관들이 가장 총장, 막 학생처장이 그때 달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유실헌법에 관한 내용을 조서에서 빼는 겁니다. 유실헌법 폐지와 이런 구호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집시법으로 징역을 2년 받지만 유실헌법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 그럼 최하 징역 15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민청년 사건 잡혀간 선배들은 막 사형의 종시형까지 받았으니까 정말 두려웠어요. 그때는. 인생을 전부 포기하지 않으면 유인물 한 장을 못 쓰는 시대였습니다. 제가 3일 동안 결단을 못 내렸어요. 그래서 이게 좀 올바른 길인 건 알겠는데 너무 두렵고 고문당하고 감옥 가는 것보다 더 절 망설이게 한 건요. 제가 20년 동안 갖고 온 꿈이 있잖아. 이걸 포기해야 돼요. 이게 우리 하씨 가문의 꿈인데. 두 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몰락한 하씨 가문을 네가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내가 30살 되기 전에 박사학위 2개 받겠다. 결심하고 대학에 갔고. 그럼 충분히 가능했어요. 그게. 근데 그 꿈을 포기해야 되니까 3일 동안 결단을 못 내렸습니다. 학교에 안 갔어요. 제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씻지도 않고 화장실만 갔고 어머니가 가끔 방문을 열어보시고 닫으십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밥을 부시면서 중학교 다니는 제 여동생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오빠가 하는 고민을 예민은 잘 모른다. 너도 모르겠지. 그렇지만 오빠가 지금 세상을 바르게 살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 우리는 가정으로서 그렇게 하나 두자. 세상을 바르게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구나. 우리는 오빠 모습 보면서 가족으로 그렇게 이해하자. 그런데 엄마가 그동안 세상을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죠. 그렇게 가르친 엄마로서 이번에 오빠가 어떤 결정을 하든 엄마는 하나라도 길이 있다. 이걸 어머니가 절 보지 못하고 동생한테 말했어요. 이번에 오빠가 어떤 결정을 하든 엄마는 하나도 안 길이 있다. 3일 동안 이불 속에 파묻혀 있던 아들 녀석을 보고 어머니가 3일 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격려 받고도 결단 내리지 못하면 얼마나 비겁합니까 제가. 그래서 며칠 뒤에 등산기를 하나 구해서 밤새 등산을 해가지고 라면 박스에 담아가지고 새벽에 학교에 다 물러서 들어갔습니다. 10시 반에 동을 떴고 저녁 7시에 잡혔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말했을까 아들한테. 우리 아이들도 이제 다 컸고 학생회장도 하고 열심히 활동했는데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아빠 나 파업 한번 크게 하고 징역 한 2년 갔다 와야 되겠어. 그래라 말해야지.
그럼 그때 가봐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근데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랬을까? 그 유신 시대 험악한 시절에, 그 시절에. 아, 그게 이제 그 비밀을 제가 한 10몇 년 뒤에 푸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 이게 이제 그때 수배가 되잖아요. 제가 가족들에게 자수 공고문을 보내요. 기관에서, 경찰에서, 안기부에서. 2년 전 추석 때 10몇 년 동안 이사 다닐 때 못 푼 집이, 이사를 몇 번 다닐 때 풀지 못한 집이 있어요. 이사 다닐 때마다 짐을 풀 수도 없으니까. 근데 그걸 한 10몇 년 만에 짐을 풀었더니 거기서 이게 나왔어요. 원직 구대기 한홍구 교수가 빨리 민주운동 자료관에 기증하라고 하고. 이렇게 자식 희생하는 사람들이, 보세요. 여러분도 여기 이렇게 온다고 무슨 밥이 생깁니까? 이게 무슨 대기업, 대학생들 대기업 취업할 때 좋은 스펙이 됩니까? 이게. 이런 유형의 사람이 왜 생길 수밖에 없을까? 여러 가지 이것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이처에 실렸던 논문입니다. 과학자가 자기 논문이 네이처에 한 번 실려도 평생 영광이잖아요. 미 에머리 대학의 메가맨 월건, 이런 사람 연구야. 근데 하여튼 원숭이들 대상으로 정의감에 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방식이었냐면 원숭이들 태어나자마자 1차 습격물 차단하는 채 우리에 살펴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불평등한 상황을 다양하게 조성했습니다. 화강암 작은 돌멩이를 준 다음 이들이 사육사의 동물을 건들 때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오이 조각과 포도알을 제공하는 방도 사용했습니다. 한 무리 원숭이 오이 조각을 다른 무리에게 포도알을 제공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을 잠깐 동안 원숭이로 가정하겠습니다. 제가 사육사입니다. 제가 먹이를 주는데 아까 나온 것처럼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 이쪽 절반의 원숭이들에게는 아주 달콤하게 잘 익은 포도를 줍니다. 이쪽 절반의 원숭이들에게는 같은 크기의 맛없는 오이 조각을 줍니다.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부분은 그냥 오이 조각을 소걱소걱 먹습니다. 그러나 오이 조각을 받은 원숭이들 일부는 오이 조각을 땅에 내팽개치거나 우리 밖으로 내던지는 행동을 보였다는 거죠. 즉 자신의 먹이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선택을 함으로써 불평등에 저항하는 반응을 보이는 개체가 무중에 나온다는 겁니다. 즉 원숭이 공동체는 여러분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상을 바꿔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한 결과 욕심이나 좌절 등 다른 요인이 아닌 정의감이 이 같은 행동을 야기하는 최종적으로 검증했습니다. 불평등한 저항과 정의감을 학습을 통해 습득하기 이전에 태어날 때부터 지나가지 않은 본능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학자들의 결론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물론 갖춰집니다. 그러나 그게 전혀 없다고 해도 그런 유전인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는 종들은 왜 불평등을 혐오하도록 진화되었을까요? 이 실험을 해보면요, 뿔뿔이 흩어져 사는 동물들을 모아놓고 할 때 별로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공동체 생활을 하는 종들에게서 강연이 나타나고 모계활동을 지키는 종은 암컷이 그런 반응을 많이 보이고 부계활동을 지키는 종은 수컷이 그런 반응을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유전인자가 수만 년 진화 과정 속에 형성됐을까요? 소수의 그러한 행동이 공동체 구성은 전체 유익한 결과를 가져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한된 먹이를 골고루 나눠 먹음으로써 최대 다수의 건강한 새끼를 낳는 데 적합한 조건을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은 존재가 있는 사회에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원인 규명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원 수업할 땐 이런 거에 대해서만 한 3시간 설명할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한국사의 특징, 제가 이제 다른 강의 속에서 하는 내용, 오늘 생략하지 않은 내용, 오늘 주로 많이 다루지 않은 내용들인데요. 사회 문제에 대한 구조적 관심이 심각하게 해야 됐어요. 다른 사회에 비교할 때. 노동자에 극도로 부정적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수배 전달에 노동자 인상 차이를 노동자 풍자고 표현합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합니다. 프랑스, 유럽에서는 판사노조, 변호사 노동조합도 있는데 한국은 노동조합은 못 배우고 고생하는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제 첫 번째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이죠. 다른 나라 학교에서 가르친다 이걸. 우리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언론이 노동 문제를 올바르게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몇 시간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유층이 세금을 지나치게 적게 냅니다.
멕시코 다음입니다. 꼴찌 둘째입니다. 선진국으로선 사회복지가 지나치게 낮아요. 이 영화를 보면 8년 동안 직업이 없는 마을 사람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삽니다. 8년 동안이나. 캐나다도 이게 가능해요. 한국사에서 8년 동안 120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아무 직업이 없었다. 한 마을에서 10명 정도 죽었을 겁니다. 비정 노동자가 너무 많고 차별이 심각합니다. IMF가 작년 10월 달에 한국이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면 10년 동안 연평균 1.1% 성장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했어요. 그 비정규직 문제는 그 당사자가 당하는 고통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 해로상까지 온 거죠. 원래 이런 이야기가 제 전공입니다. 노동운동을 바라본 시각이 지나치게 부정적이에요. 쌍용차 파업 진압장면. 이 사진 기억하세요? 이명박이 독일에 갔을 때 환경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가서 막았지요. 접근을 차단하려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장면을 본 독일 경찰들은 놀란 표정으로 황급히 달려가 경호원들에게 당장 시대 앞에서 비켜주고 요구했습니다. 시민들의 의사 표현을 방해하는 위법 행위였기 때문이죠. 경호원들은 머쓱하게 물러나야 했습니다. 시민들의 의사 표시를 당신들이 보이지 않게 가리고 있는 것 자체부터 위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권의식이 발달한 사회에서는 흔히 말하는 명박산성을 못 샀습니다. 합법과 불법이 우리하고 거의 반대로 바뀌었잖아요. 한국사회 노동자 파업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어떤가요? 쌍용차가 파업할 때 모습인데 마지막 진압 장면만 잠깐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물론 가족 중에 경찰이 있거나 전 의경으로 복무했던 사람들은 똑같은 동영상 봐도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YTN 돌발 영상에도 잡혔는데 화질이 좀 안 좋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 지금까지 쌍용차 노동자 가족들이 23명 사망했습니다. 13명이 자살을 했어요. 제가 있는 성공회대학교는 규모가 상당히 작은 대학이어서 대학원생 제외하고 학부생 수가 2,5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쌍용차 노동자 2,600명을 배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학생 수와 비슷합니다. 성공회대학교에서 한 2, 3년 동안 대학생이 23명이 죽었다. 13명이 자살을 했다. 그럼 우리 사회 문제가 그냥 덮어두지 않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대통령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한국처럼 노동자 파업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이 동영상을 저와 같이 보더니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당했던 폭행의 10분의 1도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이 폭행을 당했던 노동자, 이걸 길 건너편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아내들, 엄마 손에 이끌려 나왔던 어린 아이들이 상담 심리 치료를 받습니다. 와락센터에서. 첫날 6가정이 참석했어요. 첫날이니까 소개를 하죠. 쌍용차 노동자 무슨 간부 누구입니다. 민주노총 평택지역 협의회 무슨 간부 누구입니다. 파업 당시 쌍용차 노도에 어떤 간부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가 다 끝났어요. 투쟁조끼 입고 몸벽보 입은 쌍용차 저분이 앞줄에 앉았고 그 아내들이 뒷줄에 앉았습니다. 정혜신 박사가 말하기를 전 여러분들의 그런 노동자 간부로서의 노동운동가로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 저에겐 그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늦게 찾아와서 참 죄송합니다. 소개를 다시 했어요. 노동자가 말했습니다. 공장 옥상에서 새 파이프를 들고 사수대하고 있을 때 경찰 병력이 헬리콥터 타고 막 물대포를 쏘며 들이닥치는데요. 사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어요. 펑펑 운 겁니다. 그 다음부터 뭐 다 울었죠. 저런 폭행을 당하고 제가 아내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야, 내가 당한 폭행을 내가 힘없는 가족에게 갚아야 하는구나.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어떤 노동자는 베란다에서 창밖을 보고 있으면요, 땅바닥이 자꾸 저를 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뛰어내리면 다 끝날 텐데 그 위협을 내가 언제까지 이길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우는 모습을 그 아내들이 그날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나중에 하는 말이 장대 같은 남자들이 앉아가지고 막 펑펑 울더라고요. 아 무서웠구나. 교사가 들어와 묻더래요. 혹시 아버지가 쌍용차에 잔학생 손들어봐. 그 학생까지 3명이나 있었지만 아무도 못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사가 말하기를 입안에는 빨갱이 자식이 없어 참 다행이다. 우리가 그 상처를 몰랐어요. 그래서 공지영 씨가 쓴 의자놀이에는 이 장면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 하면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가방을 내던지면서 선생님이 우리 아빠를 빨갱이라고 그랬어요. 엄마 품에 안겨 울었다. 그 모습 보면 엄마는 가슴이 찢어졌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몇 달 동안 이걸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교조 교사도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한국 교사 대중의 정서가 그래요. 그 교사는 그게 자기의 균형적 감각을 생각했을 겁니다. 노동자 쪽에 치우치지 않는, 불순하지 않은. 제가 광주시청 강당에서 강연할 때 이 동영상을 보여줬더니 광주 시민들은 금세 눈시이 붉어집니다. 기억나잖아요. 30년 전에 당했던 일. 정말 비슷한 장면이에요. 광주 민주망제. 거의 똑같습니다. 산자, 죽은 자가 얽혀있는 모습이죠. 같은 장면입니다. 호텔 롯데 노동자 파업 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된 모습입니다. 국민의 정부 때였어요. 그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됐다면,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됐다면 이런 비극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런 사건도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운동 계속 탄압당할 거예요. 이게 김대중 국민의 정부 때 일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장시간 토론했습니다. 노동 문제 이야기 나오던가요? 안 나옵니다. 보수 야당에게 노동 문제는 중요한 주제가 아니에요. 역대 정권 구성 노동자 수를 볼까요? 김영삼 문민정부 때 632명 구속됐습니다. 5년 동안 일주일에 2명꼴이었어요. 이 구속된 노동자, 뒷바라지하는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2명씩 뒷바라지 했어요. 김대중 국민의 정부 때 892명이었습니다. 일주일당 3명꼴로 구속됐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 1000명이 넘었습니다. 일주일당 4명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힐링 캠프 강연 벙커에 가서 그런 거예요. 당신들로부터 탄압당한 노동자는 그러면 누가 위로하냐고. 노동 문제가 계급 투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지. 김직맞은 목을 맸다는 소식에 민주노총은 전투를 준비했다. 시청 광장에서 김진숙의 추락을 들으며 노동자들 도를 걸고 통곡했다. 그날 밤 노동자들이 도로를 전부 비터지게 싸웠다. 참여정부는 폭도로 매도했고 수십 명을 구속했다. 아, 벌써 잊었단 말인가. 노동운동가들은 참여정부에 대한 상처와 원한이 있습니다. 왜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노동자 후보가 출마했을까? 왜? 누군가 이를 가르쳐야 돼요. 계속 외쳐야 돼요. 그래야 정신 차립니다. 그래야 보수 야당의 정책도 왼쪽으로 좀이라도 옮겨올 수 있습니다. 왜 집권 가능성이 지금 당장 없어 보이는 진보정당이 존재할까? 노동 후보가 왜 출마할까? 지난 총선에서 대통령 선거 말고 야당 후보가 단일화된 곳이 많았어요. 민주노동당, 민주당이 다 야당 후보를 단일화시킨 민주노동당 후보가 나온 지역에서 노동자 후보가 독자 출마했습니다. 다 비난했죠. 한나라당 도와주려고 나왔냐? 그 노동자 후보가 언론과 인터뷰할 때 말했어요. 민주당에서 사실 참여정부 때 우리가 노동자들에게 잘못한 게 있었다. 한마디만 사과하면 나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쉽게 면죄부를 줍니까? 내 친구 누구가 그때 목을 맸고 내 친구 누구가 그때 다 구속됐는데 어떻게 쉽게 용서합니까? 민주당에서 우리가 잘못한 게 있었어. 한마디만 하세요. 내가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재를 했거든요. 직권 업무법이 사회발전 법칙, 옛날에 배웠던 철학 공부해 봅시다. 양질정의 법칙, 대립물 통일의 법칙, 부정의 법칙. 이 중에 양질전의 법칙만 잠깐 살펴봅시다. 영적 변화가 쌓이면 질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물을 가열하면 에너지가 축적되고 온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철학 에세이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 전에도 원전에도 있었고
온도가 높아지지만 그 성질은 물이에요. 바뀌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축적될 뿐입니다. 비등점에 이르면 일기압하에 100도씨가 되면 액체와 전혀 다른 성질의 기체로 변화합니다. 폭발적, 그게 질적 변화죠. 그래서 양적 변화가 쌓이면 질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선진국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양질 전화의 법칙이 현실사에 적용된 대표적 예로 설명하는 게 뭘까요? 사회발전 법칙 중에 양질 전화의 법칙이 현실사에 적용된 예, 선진국 철학 교과서에서 프랑스 이런 나라들 노동운동의 정치 세력화입니다. 노동운동을 통해 노동자 조직이 점차 확대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 노동운동이에요. 양적 변화입니다. 노동운동 역량이 증가합니다. 힘이 축적되면 노동운동이 정치 세력화하면서 노동자 정당이 탄생되고 노동자 정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직접 변화입니다. 우리 사회 노동자 전체 활동에 불순하게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조차 임팩을 초월합니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할 때 모든 법 절차를 완벽하게 지켰어요. 왜 불법 파업이 됐을까요?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이었기 때문에. 왜 감히 정부 정책에 반대하냐? 임금 인상이나 주장해야지. 이게 아주 희귀한 노동법 해석입니다. 그런 예가 없어요. 다른 나라는. 단축에서 대상사항이라는 이상한 개념이 있습니다. 왜 이걸 두려워할까요? 그렇다면 노동자 정치활동이 기반이 된 노동자 정당이 집권한 경우 갖고 있는 나라들은 얼마나 될까요? 노동자 정당이 집권을 해 이런 말만 들어도 가슴이 또 철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망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폭넓게 보세요. 다른 나라 집권당 명칭들을 봅시다. 영국 노동당, 호주 노동당, 스웨덴 3인당, 뉴질랜드 노동당, 독일 3인당, 스페인 사회당, 프랑스 좌파야당, 아이슬란드 3인당, 브라질 노동자당,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거나 과거 여러 차례 집권한 정당들의 명칭입니다. 선진국들이 가입하는 OECD에서 노동자 중심 정당이 집권한 경험이 전혀 없는 나라가 딱 두 나라밖에 없는 거 아세요? 하나가 미국, 하나가 한국입니다. 일본도 사회당 연립정권이 있었잖아요. 그 일본 제도에 진보적 색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동경대학 학생 중에 부모의 소득이 450만 원 미만하면 전액장학금을 지불한다. 사회당 연립정부의 흔적이죠. 정부가 운영하는 연립주택들을, 임대주택들을 소득에 따라서 임대료를 차등지불하는. 그래서 제 친구가 일본 유학할 때 구청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 유학생이라 돈이 없어 한참 설명했더니 이렇게 서류를 쭉 살펴보다가 임대료 6분의 1로 줄여주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일본도 그게 가능합니다. 미국도요 나름 민주당이 진보정당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민주당이 미국 민주당 같은 정당이고 한국의 새누리당이 미국 공화당 같은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이건. 한국의 민주당이 잘 되면 미국 공화당 같은 보수 야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누리당 같은 정당은 세계 정당사에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해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정당은. 미국 민주당은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는데 합법적인 정치 자금이 얼마나 많이 드는 선거입니까? 민주당은 선거 자금의 과반수가 노동조합에서 나와요. 미국 노동조합에서. 나름 노동자 정당이에요. 미국에서는 미국 노총이 반대하는 사람이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은 미국 노동운동과 맞서지 않잖아요. 그런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내 민주노총과 맞섰어요. 거의 정교조 맞짱 떴습니다. 항상. 대통령이 팔 걷어붙이고 싸웠습니다. 대기업 중심 민주노총은 더 이상 정당성이 없다. 당신들이 비정 노동자를 위해서 얼마나 행보를 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봐야 한다. 대통령이 노동운동과 맞섭니다. 미국 민당은 안 그래요. 노동자가 자살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이상 죽음으로 저항하던 시대는 끝났다. 민주당은 미국 민당은 안 그래요. 내가 미국 민주당이 진보적인 정당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도 나름 노동자 정당 성격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어요. 그나마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때만 해도 좀 보기가 괜찮았어요. 이때만 해도.
이런 정치 세력들이 집권 세력하는 것은 특별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역사의 순리입니다. 다만 다른 나라보다 이게 우리가 100년쯤 늦은 거예요. 한국 노동자 조직률이 10% 미만의 OECD 최하입니다. 10명의 노동자 중에 1명만 노조에 가입돼 있습니다. 이게 대만과 비교할 때 4분의 1, 일본과 싱가포르 절반 수준입니다. 유럽에는 노동자 조직률이 80%나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프랑스는 전체 노동자의 90%가 단체백을 적용받는데 한국은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한국 노동자 10명 중 9명은 교섭권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주는 대로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노동자의 권리가 약화되어 있으니까 한국 노동자도 OECD에서 연간 노동시간 1위, 인구 10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가 1위입니다. 이 통계는 사무직 생산직을 전부 망라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거의 다 해당되는 통계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노동자비 좀 더 많아져야 됩니까? 적어져야 됩니까? 훨씬 더 많아져야 돼요. 한국 노동운동이 좀 더 강해져야 될까요? 약해져야 될까요? 훨씬 더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대중의 정서는 그 반대잖아요. 한국 노동은 너무 강성 노조들이어서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목을 잡고 싶어도 못 잡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은 지나치게 투쟁적이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착기 현상이에요. 이 밖에도 OECD 30개국 중 한국의 각종 노동 지표들의 순위를 보면 저임금 노동자 비율 1위, 성별 임금차 2위 등 부정적 항목들에서 세상에 기록하는 반면 단체력 적용률 30위, 비준한 국정과 협약해서 28위, GDP 대비 공적 사회 복지 지출 24위, 통계를 제출한 나라가 24개국이었어요. 사회 복지권이 천박한 수준입니다. 고위 관리직 여성 노동자 비율 최하입니다. 긍정적 항목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 내 경제 규모라고 자랑하는 선진국 대한민국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최하위 분야에 올라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부터는 지난 제 강의와 겹칩니다. 제 강의를 다 외우신 분들은 한 번 더 들으셔야 죄송하지만 MBC의 정은임 아나운서입니다. 정은임의 영화 음악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프로그램을 폐지했어요. 한번 그랬더니 애청자들이 정령은 카페를 만들어 8년 넘게 활동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없어져 버렸는데 MBC가 결국 8년 6개월 만에 이 프로그램을 다시 부활시킵니다. 정은임 아나운서가 8년 만에 똑같은 방송을 다시 하게 된 거죠. 그 둘째 날 방송이 처음 시작 부분만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새벽 3시 고공 크레인 위에서 바라본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00여일을 고공 크레인 위에서 홀로 싸우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올가을에는 외롭다는 말을 아껴야겠다고요. 정은임 아나운서는 어떻게 그런 사회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MBC 여성 아나운서 취업 경쟁률이 거의 지금 3,000대 1 정도 됩니다. 정은임 아나운서가 어떻게 저런 방송을 아나운서가 됐겠습니까? MBC 노동자 간부활동은 경우가 무관하지 않죠. 죽는 날까지 MBC 노동조합 여성부장이었습니다. 정말 모범적인 간부였어요.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을 하면서 노동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생긴 겁니다. 그런 실천적 경험이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카메라맨도 노동조합 간부를 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티가 나냐 하면 일기예보 배경화면을 찍어오는데 똑같은 길거리 풍경을 찍으면서도 화면 귀퉁이에 요만하게도 환경미화한 모습을 같이 담으려고 애쓴다든가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이런 현상이 개인에게서만 나타나지 않고 사회 전체에 발생합니다. 곧 한 나라가 경험한 역사는 그 사회의 가치관과 사회의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에게는 경험이 중요한 것처럼 나라의 역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나라의 경험이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역사 발전 과정이 사회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라고 표현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가 겪은 특별 역사는 무엇일까요? 어떤 역사를 거쳤길래 이렇게 노동 문제, 노동자 정당, 진보 정당이 올바로 자리 잡지 못하는 이상한 사회가 됐을까요? 이걸 제대로 설명하려면 최소한 역사 강의 지금부터 2시간 이상 해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절대로 원치 않기 때문에 자꾸 빨리 이제 시내버스 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자본주의로 이행한 근대화 과정이 다른 나라와 매우 달랐다는 거죠. 우리가 조선사의 모습을 스스로 깨닫고 우리 손으로 법과 제도를 잘 고쳐가면서 민주공화제 대통령제로 바꿨나요? 아니잖아요. 조선시대와 대한민국 사이에 일제식민지라는 비정상적 방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계획과 전혀 무관하게 하루아침에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이 되어버린 겁니다. 추노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곽정한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특이한 사람이에요. 드라마도 저널리즘입니다. 이런 철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드라마도 언론입니다. 그 감독이 스스로 선정한 이 드라마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캐릭터가 누구였을까요? 가운데 있는 주인공들이 아니라 왼쪽 끝에 있는 업복이었습니다. 양반을 암살하는 그런 캐릭터죠. 양반, 상놈,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 그런 꿈을 간직한 어떤 학생은 조선 최초의 스나이퍼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사회체제를 바꿨어요. 임금을 끌어내리고. 우린 그렇지 않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 필요한 의식 형성되는 과정이 없을 수 없었던 거죠. 식민지 온갖 모습 해방과 동시 극복이래요. 식민지라는 잘못된 근대화 과정을 거쳤다고 해도 해방이 될 때 바로 잡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방이 이어진 분단으로 일제 강점기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거죠. 엉망진창이 된 식민지 사회가 해방될 때 바로 잡혀야 하는데 우리는 바로 잡으려고 할 때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반민족 행위자 청산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식민지 혁명 세력이 권력에 있으면 계속 장악했고 지금도 정치권에도 계속 남아있는데 한 정당에 좀 더 많이 모여있는 편이죠. 동족을 배신했던 식민지 부역자들이 해방기 집권에 성공해 근대화, 경제개발과 언론교육 등 사회 모든 분야의 쪽을 계속 담당한 나라가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건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그 현대사예요. 이게 한홍구 교수의 주 연구 내용입니다. 일제로부터 기적 자기와 은사 토지를 하사받은 매국 친일파 후손들은 대부분 떵떵거리고 삽니다. 친일파들에게 땅도 주고 금도 주고 돈도 줬어요. 후손들은 재산을 잘 관리해 지금 수백억 재산가들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 부평에 미군기지가 하나 있는데 시민단체 회원들이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미군기지 앞에 땅바닥에 천막을 치고 몇 년 농성한 그게 철수 결정이 났습니다. 병력이 거의 다 철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이름 대면 알만한 유명한 친일파의 후손이 자기 땅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일제 때 받은 땅이요. 당시 10년쯤 전 기준시가로 2,300억 원짜리였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수많은 소유권들이 인정됐습니다. 다행히 그 땅 5년 만에 소송에서 패했지만 독립유공자 유족 60%가 직업이 없습니다. 봉급생활자가 10%밖에 안 돼요. 중저리아 학력이 절반 이상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자녀를 대학에 못 보냈습니다. 친일파의 자식은 해외 유학까지 다녀와서 우리 사회 모든 분야를 그들이 장악했습니다. 홀로 지내는 가정실을 돌보는 사람은 한국에 일하러 온 스리랑카 오산다시. 오산다시는 스리랑카도 영국의 식민지를 받았기 때문인지 한국 와서 독립운동 자손이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더라고 말했다. 그는 스리랑카에서 민주운동 하다가 2년 억골 치르게 됐다. 한국 독립운동가의 부소를 한 번도 거두지 않으니까 우리 스리랑카 이준 노동자가 여기 맡긴 꼴입니다. 저절로만 넘어가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 기사를 저보다 먼저 봤어요. 그분이 이제 저에게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 기사 봤냐고. 그래서 나도 봤다. 참 부끄럽다. 그래서 난 너희들이 그동안 모은 용도를 다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아서 신문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검찰총장, 대법원장, 법무장관, 육참총장이 굉장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일제에게 훈장받은 골수 친일파들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그 분야 최고의 지위에 올랐던 사람들입니다.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던 고문하던 일제 순사들이 있었는데 조선인 순사가 일본인 순사보다 더 악랄했잖아요. 그래야 출세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해방된 뒤 감옥 갔습니까? 다른 나라처럼. 이승만 정부에서 대한민국 경찰 상설 멤버가 돼서 나중에 경찰 총수를 그 사람들이 합니다. 독립군을 죽이러 다녔던 일본군 장교 출신들은 해방된 뒤에 대한민국 군 창설 멤버가 돼서 육참총장을 하죠. 독립투사를 잡아다 중형 선고했던 검사 판사들은 해방된 뒤에 대한민국 판검사가 되거나 법과대 교수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법조계를 그들이 양성했어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벌어지는 구일 같은 장면들은 그 일제 때부터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 막 입장전입하고 병역기 피하고 막 이런 얘기 하다가 밤에서 시간이 멀어서 모자라죠. 그만하고요.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여러 남매를 키우며 살아가는 화목한 가정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소원이 뭐니? 아이들이니까 곰돌이 인형이요. 개인 컴퓨터 한대요. 근데 하나이가 친일파 제거예요. 얘가 책을 참 많이 읽는 아이입니다. 어디선가 읽은 거예요. 한국 사회 곳곳에 뿌리 경성되어 있는 친일파 세력이 도덕성 회복에 큰 걸림돌이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다른 아이들은 소원이 인형이야 컴퓨터에 그러고 있는데 친일파 청산도 아니고 제거가 소원이라고 했겠네요. 이런 역사를 알면 보이는 겁니다. 어른도 모르면 안 보이는 거죠. 이 영화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봉할 당시에 거의 대부분 최대 관객들을 동원한 영화예요. 또 다른 공통점이 눈에 보이죠? 소재가 다 분단입니다. 분단 정서가 얼마나 밀접하게 사회 관계를 맺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분단상은 한국사회 노동자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집권 세력은 분단 상황을 통치수단으로 악용함으로써 민주를 훼손하고 노동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이게 대학교 2학년 때 터진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언론이 이걸 전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그때 했냐면 개도 매를 맞으면 아프다고 깨게 소리를 낸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이건 누군가 외쳐야 돼. 학생들에게 시민들에게 그 소규모 유인물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분기점이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8명의 귀한 목숨이 아무 잘못도 없이 사형을 당했는데 정부가 바늘끝만큼도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쩡히 유지가 돼요. 분단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빨리 이런 운명을 씌웠으니까. 분단 상황인데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데 불준 세력을 처단해야지. 이 용납하는 정서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문제가 됐던 안산 SJM의 용역 깡패가 침입한 모습입니다. 저 사람들이 경찰이 아닙니다. 용역 경비회사의 깡패들입니다. 컨택터스 회사의 홈페이지예요. 대한민국 합법적인 깡패가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지금 당시 폭행당했던 노동자입니다. 21세기 문명사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러니 가능할까요? 노동운동 불신 세력이야. 이런 정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컨택터스 경비회사 이사가 언론과 인터뷰할 때 당당하게 말합니다. 종북 세력을 때려잡는 사명감을 일을 하고 있다. 다른 나라는 그 일 거의 볼 수 없는 극우 보적 정치 성향.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은요, 다른 나라 학자들이 볼 때는 중도 우파의 아주 보수적인 주장입니다. 아주 온건한 내용이에요. 제가 강의 전체를 통틀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전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비슷한 말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이걸 굳이 정적 성향으로 비교하자면 미국의 민주당이 이 정도 성향입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생각이 오늘 제 강의 내용과 비슷해요. 근데 한국이 무슨 과격한 내용인지 압니다. 사회 전체가 오른쪽에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보수 과잉의 사회니까. 그러나 한국 사회 스스로 보수란 사람들은 국제적 가치 기준의 보수가 아닙니다. 원래 보수 세력은 서양의 전통적인 귀족들을 말합니다. 대대로 몇 대에 걸쳐 권력과 자본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나 지식을 존중하고 예의범절을 지키고 전통을 강조하고 애국심을 강조하는,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달려나가서 앞장서 목숨 바친 것이 가문의 전통이고 자랑인, 이게 보수 세력이에요. 그래서 민족주의와 진보가 양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 스스로 보수라는 사람들을 보세요. 국가안보를 가장 많이 강조하면서 병역 기피를 가장 많이 합니다. 이건 보수도 아닌 거죠. 이건. 지난번에 방송을 듣다 보니까 남녀 코미디언이 진행하는 그 꽁트가 있는데 조선 사회를 풍자해서 패러디한 겁니다. 아이고 이번에 영의정에 내정된 분이 그래 아들을 포졸해서 뺐다는군요. 막 이렇게 아들을 포졸해서 뺐다고 막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아 그거 너무 약해. 그건 기본이야 요즘. 그거 말고 뭐 임진왜란때 조상이 나라를 팔아먹었다든가 이런 경력은 없을까? 그 정도 있어줘야 되는데 방송에서 막 다르더라고요. 노동운동의 혐오감 등은 식민지 40년, 분단 60년, 근대사가 100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100년이 식민지 40년대 분단 60년인데 그 도중에 분석에서 30년이 겹쳐 있었어요.
이런 역사가 다른 나라에 없습니다. 세계 유일할 정도로 왜곡된 자본주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이게 비정상의 현상입니다. 자본주의 중에 아주 특이한 자본주의가 된 거죠,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 지식 인프라는 미국보다 훨씬 더 자본주의적이에요. 미국 대학엔 주류 경제학자들이 많습니다. 경제 현상을 자본의 시각으로, 이걸 공급의 측면이라고 봅니다. 해석하는. 유럽 대학에는 비주류 경제학자들이 많습니다. 경제 현상을 소비자의 시각으로, 노동자의 시각으로, 이걸 분배 측면이라고 그러죠. 장하준 교수 같은 사람이 넓은 의미에서 비주류 경제학자에 속합니다. 미국 대학은 주류 경제학자가 많고 유럽 대학은 비주류 경제학자들이 많아요. 한국 대학은 어떨까요? 주류 경제학자만 너무 많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30명쯤 됩니다. 국가지식 유명한 경제학자, TV 토론에 자주 나오는 후배에게 물어봤어요. 30명 중에 지금 주류 경제학자가 몇 명이냐? 30명이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단 한 명의 비주류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자본론을 번역하신 김수영 교수입니다. 정년퇴임 하시고 성공회 대학교 석좌 교수로 가 계세요. 그럼 부임자를 뽑아야죠. 서울대 교수회가 열렸어요. 부임자를 4월달에 뽑는다. 결정하고 회의를 빨리 끝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수영 교수가 3월달에 퇴임하니까 없을 때 뽑으려고. 30명 중에 한 명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장하준 교수가 그 자리에 3번인가 신청해서 아직도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주류 경제학은 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나름 일리 있어요. 그러니까 주류 경제학 입장에서는 임금이 인상되면 기업은 노동 비용이 증가해서 경쟁력이 저하된다. 이런 시각으로 봅니다. 비주류 경제학은 기업이 적정한 고용을 유지하고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야 경제가 성장한다. 이게 비주류 경제학잖아요. 근데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것이 사회 전체 유익하다. 이걸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학자가 없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2007년 말에. 각국의 대통령, 총리가 정책들을 제시하기 시작한 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임금을 더 줘라. 이제 곧 경제 위기가 닥칠 테니까 임금을 더 줘야 한다. 어떤 정신나간 정치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입니다. 독일 내에서 진보 정치인이 아니에요. 3인당에 맞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독일 내에서는.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입니다. 신자유주의 전도사란 말을 들었을 정도로 보수적인 정책을 폈던 유럽 대통령입니다. 일본의 후쿠다 총리입니다. 저임금의 천국처럼 알려진 중국의 원자바 총리입니다. 서민 복제 나라돈을 풀어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경제 원리죠. 부자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세해가지고 소득이 올라가 봐야 그 소득만큼 더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돈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서민들은, 우리 같은 사람은 돈을 쓸 것이 많지만 없어서 못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들어간 돈은 시장으로 바로 풀려요. 경제가 돌아갑니다. 이게 우리가 경제학 공부할 때 5글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건전한 내수죠. 2008 노벨 경제학상을 폴 크루만 교수가 받았다고 그랬죠. 노벨상이 제정될 당시에 경제학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제가 물어보지 않았겠죠. 67년 세월 지났는데 미국의 요구로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우월성을 홍보하기 위해 거의 어거지로 만들어진 게 노벨 경제학상입니다. 그럼 주로 어떤 경제학자들이 받았겠습니까? 철저한 시장 경제학자, 자본주의 경제학자, 신자유주의자, 시카고 학파 대표적 하이에크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2007년 말 미국발 금융위기가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경각심 불러일으켰습니다. 야, 이 자본주의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 노벨 경제학 추세가 확 바뀐 겁니다. 이게 딱 3년 갔어요. 폴 크루만 교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의 일관된 주장은 이겁니다.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노동자, 서민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노동자, 서민을 돕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 아니라 경기부의 활성 효과적이다. 이게 일관된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일맥상통하는 거죠. 각국의 정상 이런 주장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는 같은 시기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연하면서 기업 회의를 선언했어요. 세계는 서민 지원을 다 한국 부자 감세한 겁니다. 혼자 거꾸로 간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뒷감당할지 사실 경제학자들은 지금 상당히 궁금합니다. 두렵기도 하고. 한국 사회 특징, 노동자 임금이 인상되는 것은 경제 해롭다는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MB 정권이 집권 초기에 전 국민의 임금을 동결하는 정책을 구상했다가 경제학자들 반대에 부딪혀 철회했습니다. 이게 무슨 바보 같은 발상이냐 이게 지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 중에 희망적인 내용이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한국 사회 노동 문제와 관련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희망을 강물이 이런 책들은 누가 쓴 책들일까요? 제가 쓴 책들. 전국의 대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름이 제 이름이잖아요. 출석 부를 때마다 종강하시죠? 이런 이름 꼭 있습니다. 대욕잖아요. 종강. 이 책의 제목이 오늘 강의의 결론이에요. 왜 그럴까요? 부당한 탄압에 굴복하지 않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인류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제대로 설명하면서 이게 3시간짜리 강의인데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정교조 보십시오. 처음 설립할 때 불법노조였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분노했어요. 정교조 하나 때문에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신성한 교직이 어떻게 노동자냐. 여러분 다른 나라는요 교장 노동조합이 있어요. 교장이 자기를 노동자로 인식합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교사가 노동자로 인식한 용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2,000명의 교사가 있다 합니다. 전 세계에서 교사가 노동조합 설립했다고 2,000명을 해직한 나라가 있면 찾아보세요. 이게 대한민국 자본주의에서만 나타난 현상입니다. 다른 나라 교사는 노동조합 안 만들었나 보죠. 이건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2,000명이나 해직했지만 막강한 권력이 그렇게 하면서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규적 조합원 숫자가 가장 많을 때 10만 명이었습니다. 교사는 40만 명이에요. 우리를 가르쳤던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 4명 중에 한 분은 정규적 조합원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게 중요해요.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공무원 노조가 똑같은 과정을 따라왔습니다. 3,000명이 징계당하면서.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했다고 3,000명을 징계한 나라가 있나 찾아보세요. 이게 대한민국 자본주의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공무원이 철밥통들이 이건 한국 사회에 존재한 특이한 시각이죠. 공무원들이 3,000명을 징계했지만 도청, 시청, 군청, 구청, 읍면 동사무소에 노동자 깃발을 세우는 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의 강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사회가 변화하는 패턴이 있어요. 해직당한 교사 2,000여 명과 징계받은 공무원 3,000여 명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가 없는 미개한 나라로 남아있을 겁니다. 해직당한 교사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중요한 간부를 맡았기 때문에 해직당한 게 아니에요. 당시 기억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부가 명단을 다 파악했습니다. 학교를 쫙 보냈죠. 교장 선생님들이 확인한 겁니다. 김 선생 정규를 가입했다면서요. 지금 명단이 왔거든. 그런데 노동조합 탈퇴서가 같이 왔으니까 여기 이름 석자만 적어서 제출하세요. 그럼 해직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형식적으로 탈퇴서만 제출하고 몰래 조합비를 납부하면서 비합법 정규제가 10년 동안 지켜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름 석자 쓰지 않고 해직을 선택한 교사가 2,000명 나옵니다. 1,600명부터 시작해서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정교조가 방침을 정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개인의 선택에 맡겼습니다. 이들이 당한 고통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해직 교사들이 많았어요. 부부가 가치관이 비슷하니까. 제가 한번 추운 겨울날 지방에 내려가느라고 새벽 4시 반쯤 주차장에 내려갔더니 깜깜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해직교사 부부가 와서 고무장갑 끼고 세차하고 있습니다. 야 얼마나 받냐? 한 달에 차 한 대당 5,000원씩 받아. 내 차도 닦아라. 제가 그때 프라이드 탈 때였어요. 야 둘 중에 하나는 그냥 학교에 좀 남아있지 어떻게 너희 둘 다 해직당했냐. 제가 말하다가 목이 맸습니다. 그러고 살았어요. 물 배달하고 신문 배달하면서. 제가 정교조 김해지회에 지난번에 갔더니 나이 지긋한 교사 2분이 같이 밥을 먹는데 끝나고 한 분이 해직교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말이야 거기 이름 석자 쓰고 안 쓰고 딱 이 차이밖에 없는 건데 거기 이름 석자 안 썼다고 내가 10년 동안 해직교사로 살았잖아. 그 앞에 앉은 분이 말합니다. 야 그때 거기 이름 석자 쓴 것 때문에 내가 10년 동안 네 앞에서 죄인처럼 살았다. 해직당한 교사와 징계받은 공무원이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지금 보세요. 결국 사회가 고통당하는 노동자 입장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류 역사가 수천 년 동안 그 방향으로 변했어요.
인력사는 노동자 계급의 권리가 확대되는 과정이다. 이 지카 같은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죠. 선명하게. 수천 년 동안 방향이 바뀌지 않았어요. 업적 지체했지만 긴 호불호 역사를 보면 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게요. 어떻게 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말했을까? 80년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전 세계 없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당시 국제회의에 가면요 우리 선배들이 한국 대표 주변에 사람들이 몰렸어요. 쉬는 시간에 한국 대표가 발언할 때 열심히 필기하고 주식은 듯이 조용하고 사람들이 한국 대표에게 와서 묻습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다면서요. 40년 동안 만든 노동조합보다 더 많은 노동조합을 1년 동안 만들었다면서요. 3,000개의 사업장이 파업을 했다면서요.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역사가 가능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생생히 기억나요. 제가 1년 동안에 노동조합 하나 설립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하루에 수십 개가 설립됐습니다. 자가용이 없을 때니까 그 시대는 그냥 어느 공장 앞에 노동자가 모여있다 연락받고 버스 타고 가면서 설립신고 서류를 버스 안에서 만들었습니다. 설립신고에 제출하고 바로바로 신고 필증이 나오고 하루에 수십 개씩. 그때 노동자들은 5,000개가 된 겁니다. 야 이런 역사가 가능합니다. 구로공단 가면요 줄지어 있는 공장마다 전부 파업, 농성, 휴업, 뭐 폐업, 바보 같은 회사 하나가 정상조업, 그 다음날 가보면 그 회사도 파업. 이게 그 당시 분위기입니다. 9시 뉴스를 켜면요 이게 태화강 둔치에 삽시간에 10만 명의 노동자가 모이면서 전국으로 이게 퍼진 건데 9시 뉴스를 켜면 어디에 몇만 명, 어디에 몇만 명 노동자들이 모여서 파업하고 투쟁하는 모습이 뉴스 첫머리에 나오는 걸 2달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야 이런 세상에 당시 모습이죠. 87 노동자 대투쟁. 이게 서서히 무르익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몇만 명이 모이면요 그 전에 몇천 명 모이는 대목 그 집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몇십 명이 모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폭발적으로 막 이렇게. 야 이런 세상이 오는구나. 근데 그 당시 어머니가 뉴스를 무끄러미 보다가 87년 노동자 대투쟁 때 지나가는 말처럼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고 살았는데 남편한테도 말을 못하고 살았는데 내가 점점 조합원이 없다. 이걸 어머니가 40년 만에 얘기했어요. 한 이불 속에 살을 맞대고 살 남편에게도 말을 못했어요. 어머니가 은행원이었습니다. 금융노조였겠죠. 그때는 같이 활동하던 사람이 아침에 보면 한강에 시체로 떠오르고 간밤에 죽창에 찔려 죽고 참 열심히 했다. 다 너보다 잘생기고 똑똑하고 정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걸 어머니가 40년 만에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일을 자행한 놈들이 이걸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김두한 자서전 보세요. 나는 그날 하루 빨갱이를 100명 이상 죽였다. 그때 죽인 빨갱이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전평 조합원들이 콘센트 막사에서 이렇게 수련회하고 강의하고 교육받을 때 막 거기 따발총 들고 가서 휘발유 끼얹고 막 쏴 죽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자랑하고 살았어 평생. 당한 사람은 그렇게 40년 세월 동안 말을 못하고 산 겁니다. 야, 어머니가 점점 죽어버리고 해방 공간 속에 2년 동안 남짓 활동했던 대한민국 최초의 전국적 노동조합 조직 전국 노동조합 평의회. 근데 어머니가 나는 근데 생각은 별로 없었어. 대의원 선배 중에 정말 글 잘 쓰고 시 잘 쓰고 멋진 선배가 있어서 그 선배 쫄쫄 따라다녔지 난 생각은 별로 없었다 그때 사실. 근데 어머니의 그 2년 남짓 짧은 활동이 평생을 규정한 거죠. 아 점점 죽어버리고. 그 당시 모습입니다. 지금 88 되셨어요. 제 돌사진입니다. 이때는 직장 여성이었어요. 어머니가 여성 노동자였습니다. 이때도 최근 모습이에요. 며칠 전에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88살 되셨습니다. 제가 걱정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에 진보적 그날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요 이 영화가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습니다. 끝내 못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81년도 5월달에 잡혔을 때 사흘밤 고문을 당해봤는데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에서 사흘밤 고문당은 어디 가서 명함을 못 내밉니다. 그 정도 경력은. 김근혜 선배처럼 최소한 남영동에서 20며칠 동안 물고문 당해봐야 고문 좀 당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칠성판에 올라가진 않았어요. 저는.
근데 제 인생의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게 기억날까봐 끝내 이 영화 제가 못 봤습니다. 고문이 노리는 건 그겁니다. 스스로 한 마리의 개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야, 내가 모든 가치를 다 상실했는데 더 이상 지킬 게 뭐가 있냐 여기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게 고문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습니다. 이 영화도 마찬가지죠. 당할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사회가 진보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잖아요 요즘.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끝나고 돌아가시다가 여기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잡혀가서 며칠 동안 물고문 당할까봐 걱정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다. 웃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잡혀갈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사회가. 당할 때는 고통스러워요. 지나고 보면 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보하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 전교조가 언젠가 만들어질 거 알았습니다. 다른 나라는 거의 100년 전에 했으니까. 그러나 내가 이렇게 빨리 볼 줄 몰랐어요. 2,000명이 해직당하면서 제 짐작보다 거의 10년 빨리 설립했습니다. 저는 전교조가 YMCA 교사협의회, 각급 학교의 평교사 협의회부터 다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자리 잡을 줄 몰랐어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그 철밥통들이 복지부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공무원 노조를 3,000명이 징계당하면서 550명이 파면해임 당하며 설립할지 몰랐습니다. 사회는 진보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 역사는 보는 역사의식이죠. 이 책 속표지에 장하진 교수가 쓴 말이 있잖아요. 그냥 눈으로 읽으십시오. 누군가는 절망하지 않고 200년 동안 계속 외쳤기 때문에 100년 동안 계속 외쳤기 때문에 50년 동안 계속 외쳤기 때문에 노예가 해방되고 여성도 참정권을 가지게 되고 식민지에서는 해방된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제가 딸아이가 학생회장을 하겠다고 할 때 한 말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철학은 쉽게 바뀌지 않더라. 그래서 변절에서 운동을 떠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어. 내 주변에 그동안. 상처를 이기지 못해 떠난 사람이 훨씬 많았다. 철학은 쉽게 안 바뀌어. 그런데 동료에게 받은 상처를 이기지 못해 떠난 사람이 훨씬 많았다. 너도 언젠가 상처를 입을 텐데 그때 못 이겨라. 그래 오래 활동할 수 있다. 처음엔 이해 못했어요. 나중에 이해했습니다. 굉장히 막신저적이었거든요. 한 청년 마지막 기수였으니까 걔네들이. 그 기수에서 의장단 전출을 못했어요. 한 청년이. 근데 이제 저한테 난 대북 가는 선배들과 좀 다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던데 진주 상황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적 운동하는 사람 내부에 갈등이 생기고 상처 입어요. 그 상처를 이겨야 오래 활동할 수 있습니다. 쉬울 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 때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난 지금까지 할 만큼 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포기해도 아무도 할 수 없지. 그러나 그 유혹을 이기는 사람과 거기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 거지. 고문이란 건 인간을 인위적 방법으로 가장 큰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고문당하다 보면 자기가 사랑하는 동지의 이름을 이야기해도 욕먹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가 수도 없이 생각납니다. 저는 그때 왜 잡혔냐면 저보다 먼저 잡힌 후배가 말했습니다. 정말 혹독한 고문당하다가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런 하정강 선배가 알지도 모릅니다. 전 영문동으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 인천 대범 잡혀가서 따졌어요. 처음에는 도대체 어떤 사건 때문에 잡혀온 겁니까? 야 이 새끼야 여기 네가 물어본 데가 아니야. 우리가 물어보는 데야. 죄는 지은 놈이 할 거 아니야. 네 죄는 네가 가장 잘할 거 아니야. 안 가르쳐줍니다. 불문곡지 두드려 팹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 볼 때 제가 지은 죄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래 이게 뭐가 됐는지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된 걸까? 어떤 유인물, 어떤 대자보, 어떤 집회가 지금 이게 걸린 걸까? 이게 모든 범죄를 수사하는 수법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강도범이 잡히면 그 경찰서 관내에 몇 년 동안 사건이 몇 개가 다 풀리잖아요. 그럼 강도가 바보라고 다 말했겠습니까? 내가 어느 집 물건 때문에 지금 잡혀온지 모르는 채 수사받는 거예요. 계속 이제 흔히 말하는 짱구를 굴리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떤 사건일까? 그러다가 이 집 사건인가? 얘기했는데 이거 아니네. 그럼 또 이제 말하고. 그러니까 제가 3일 동안을 이제 버텼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한 수사관이 실수인지 고인지 모르지만 저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예언자야, 어떻게 미리 알고 있어? 아, 그 사건이구나. 그때 감 잡았어요. 후배들에게 미리 말한 사건이 하나밖에 없었거든.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건물 앞에 후배들 데리고 가 있어. 그날 옥상 유인물 뿌린다. 그 신입생들이 하늘에 그 휘날리는 유인물을 직접 보는 거, 땅에 떨어진 유인물을 직접 집어서 읽는 거,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 보는 앞에서. 그것만 가지고도 감옥 갈 때니까 그때는. 유인물을 그때는요 무슨 시시한 자료 하나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불신 검문에 걸려도 징역 2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유인물을 뿌리는 걸 거의 목숨 내는 거랑 마찬가지고 그걸 주워 읽는 것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거인 거죠. 제가 후배들에게 말한 게 그 딱 하나였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그 하나만 얘기했어요. 공범 수사가 끝나야 합방이 되니까 제가 하정강 선배가 알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놈을 철창 안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러면 양쪽 손목이 새까맣게 죽었어요. 얼마나 심하게 당했는지. 모든 고문은 수갑을 손목에 채운 채 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수갑이 상처를 낼까봐 도복띠나 타올을 감고 그 위에 수갑을 채웁니다. 이놈이 얼마나 심하게 당했는지 양쪽 손목이 새까맣게 죽었어요, 살이. 근데 그놈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야, 하필 내 이름을 얘기했네. 그 사건 나 말고도 많잖아, 그 놈이. 근데 후배가 말했어요. 며칠 동안 뻘거북이째 마른 똥을 누도록 고문을 당하는데 거꾸로 매달린 채 통 닦고 이 비녀뽑기를 당하는데 온갖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퍼뜩 어떤 생각이 났냐면 하정강 선배는 지금쯤 감옥 가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생각 확 나는 기라. 부산 출신입니다. 그 뒤에 한 말이 있어요. 형 요즘 학내 역할도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이 후배는 고민 끝에 가장 욕먹지 않을 경우를 생각한 거예요. 하정강은 지금 감옥 가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학내 조직에 미친 영향이 없다. 이 선배가 잡혀가지고 나름 가장 합리적 선택을 한 겁니다. 그게 구원의 끈이었던 거죠, 후배에게는. 근데 그 후배의 말이 맞아요. 제가 한 번도 그 후배를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경험이 없었다면 오늘 여기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후배에게 부산에서 지금도 활동해요. 근데 얼마나 고생을 했냐면요. 그 5일 동안 오줌을 눌 때 시뻘건 피오줌을 눌렀어요. 콩팥에 핏줄이 다 터져서. 여러분, 인간이 극도의 긴장이 되면 실핏줄이 터지는 거 아세요? 우리 아들도 유치원 때 마침 미처 다 못한 채 21바늘을 꼬맸습니다. 윤희를. 간호사 의사가 큰 사지 붙잡고 막 급하게 끝났더니 막 얼굴에 핏줄이 다 터졌더라고요. 애가 막 얼마나 욕을 쓰고 그랬는지. 근데 이 친구는 얼마나 고심을 고문당했는지 콩팥에 핏줄이 터져가지고 피오줌을 넣었는데 20년쯤 지난 후부터 신부전증을 나왔습니다. 하루에 4번 투석해요. 투석기를 사무실에 갖다 놓고 투석 환자는 투석받기 직전에 온몸이 그러기 상태가 돼서 전화기 하나 드린 게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한민국 최초의 일반 노동조합을 조직했어요. 이 남미 형태에서 공부해가지고 최초로 지금 대한민국 수식이 생겼지, 일반 노동조합. 막 감을 가보니까 막 피곤해가지고 막 얼굴로 이런 전화를 받아 상담자를 그러면서 받아요. 결국 나중에 거의 죽을 상태까지 갔다가 콩팥과 간을 동시에 이식받고 부인으로부터 26시간 수술받고 살아났어요. 지금도 활동합니다. 욕도 많이 먹어요. 활동 많이 하는 만큼. 지난번에 부산에 갔더니 역 광장에서 최저임금 농성 천막들을 사람들이 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밧줄을 열심히 막 당기길 보니까 그놈이 열심히 그 몸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합니다. 근데 부산 가서 가끔 만나요. 밥을 먹습니다. 근데 후배가 나한테 하루 묻더라고요. 형, 나는 형이나 나나 비슷한 종 인간 같아. 근데 형은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20년 동안 계속한 이유가 뭐예요? 저는 참 멋지게 답했어요. 난 차라리 바뀌지 않았거든.
후배가 비웃었습니다. 에이, 그런 거라면 난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후배는 사상적으로 저를 지도한 사람, 3년 후배지만 대표적인 일원가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후배가 만든 팜플렛이 있어요. 150페이지입니다. 팜플렛 아세요? 한국의 혁명은 이렇게 진행돼야 한다는, 노동운동, 학생운동, 여성운동, 농민운동, 문화운동, 각 부문운동을 전부 이렇게 진행하면 언제쯤 혁명이 성공한다. 이걸 150페이지 설명한 겁니다. 걸리면 바로 묶어본 법이죠. 근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북한이 사회주의를 건설했으나 더 높은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력적과 통일 노선에 오르기 때문이다. 막대한 군비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인민의 복지를 향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한은 자치혁명에 맡기고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니까 북한은 무력적과 통일 노선을 포기해야 한다. 그래야 더 높은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김일성 어서 빨리 나의 사상적 지도를 받으라. 검사도 웃었어요. 야 임마, 네가 김일성을 지도해? 얼마나 기고만장합니까? 사상적으로 무장해 있는, 자신감에 넘쳐있는 사람이었는데 난 철학이 바뀌지 않았거든. 후배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난 그런 거는 벌써 포기했을 거야. 난 형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어. 항상 결정적인 게 그거였어요. 내가 지금까지 4번 결심했어요. 나 운동 포기한다. 더 이상 내 몸이 견딜 수가 없다. 조직 다 정리하고 문건 다 소각하고 사람들에게 다 통보하고, 근데 항상 마지막에 형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나 때문에 고문당한 사람들, 나 때문에 감옥 간 사람들. 내가 후배 한 놈이라고 얘기했어요. 후배가 잡혀 2놈 얘기했습니다. 2놈이 잡혀서 4명 얘기했어요. 사건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후배가, 어떤 사람은 그런 인연을 끊고 살지, 난 그 인연을 못 끊겠더라고. 당대 이론가로 활동했던 후배가 자기를 지키는 원칙은 정말 유치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도덕교과서 수준의 원칙 몇 가지만 지켜도 우리가 지금 마음먹은 삶을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81년도에 썼던 위인물의 문장이 기억납니다. 우리들의 쌓여진 지체 위에서 우리의 자손들은 민주화된 조국을 보리라. 엄청나게 풍자봤죠. 근데 그때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가 열심히 싸우다 죽으면 우리 자식들은 조금 민주화된 나라에 살 거야. 전두환, 노태우가 수백 명을 학살하고 집권했을 그 막강한 시대에 그 사람을 보면서 당신들이 18년 뒤에 감옥에 있을 거예요. 이걸 짐작한 사람이 몇 명 있었을까요? 전 제가 죽을 때까지 그걸 보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29만 원밖에 없다고 보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지만 지금. 근데 그들이 감옥 가는데 20년이 안 걸렸습니다. 당할 땐 고통스럽지만 이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지나고 보니까 사회는 계속 진보합니다. 그런 한국의 진보적인 정치사가 한 걸음 전진하는데 훌륭한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자신의 삶도 가치 있게 채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승리합시다.